이방인 손보미 단편 소설. 그 길을 걸을 때 그녀는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다.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최대한 실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앞으로 성인 키의 4배는 될 법한 편백나무 수백 그루가 높이 솟아 있었다. 서로 얽힌 가지와 잎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지만 군데군데 눈부신 빛이 떨어져 내렸다. 멈춰서서 고개를 들면 얽힌 나뭇잎 사이로 드문드문 파란 하늘과 구름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 완벽한 색감, 순간 씁쓸한 웃음이 앙담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계속 걷다 보면 어떤 풍경이 나올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숲이 끝나는 곳에 시야에 닿는 건 그저 허공뿐인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당연히 그렇겠지. 그녀는 절벽의 끄트머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현기증이 났다. 그녀는 뛰어내리는 순간에 절대로 눈을 감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그녀를 잠에서 깨운 건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온 건물을 부술 듯이 요란했지만 거칠진 않았다. 그녀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정신을 차리려고 억지로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그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여기 사는 사람들 다 깨울 생각이야? 결국 옆집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질러댔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죠, 부인. 문을 두드리는 걸 멈추지 않고 그는 그런 말을 잘도 했다. 미치겠네. 그녀는 헝클어진 긴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중얼거렸다. 문을 연 그녀는 옆집 여자에게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였다. 그녀의 집은 믿을 수 없이 후덥지근하고 어두웠다. 그가 블라인드를 걷자 그녀가 다시 블라인드를 내렸다. 그는 블라인드 판의 각도를 조금 틀었다. 그 사이로 빛이 들어와서 거실에 긴 빗띠를 만들어냈다. 그는 땀을 닦으며 가만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초인종 대신 문을 두드리던 무모함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었고 어느 정도 침착함을 되찾은 것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 이번에는 어떻게 자기를 찾았느냐고 물어보려다가 그만두었다. 2년 전 그녀는 매스컴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수사국에서 물러났다. 치욕스러운 퇴장, 강압 수사의 말로 그나마 덜 잔인하게 나온 헤드라인이었다. 6개월 정직으로 끝났지만 그녀는 복귀하는 대신 도시의 서쪽으로 이사를 했다. 그녀는 수사 일국 사람들이 자기가 밤에 잠은 잘 자는지 어쩌는지 술에 중독되지는 않았는지 내기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사를 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그녀를 찾아온 그가 말해줬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약간의 돈을 쓰고 사소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른 선배들은 선배가 뿌린 대로 거두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녀는 웃지 않았다. 난 불면증 없어. 술도 안 마셔. 이제 돌아와요. 그건 선배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다고요. 그녀는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 말했다. 다시 날 찾아오지 마. 며칠 후 그는 양손에 레토르트 식품과 절인 과일 그리고 초콜릿과 젤리가 가득 든 봉지를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그가 보는 앞에서 봉지째 쓰레기통에 쑤셔 넣었다. 그 다음에 그는 살인사건 파일을 들고 왔다. 그녀는 그걸 찢어버렸다. 그 모든 동작은 천천히 이루어졌다. 그는 약지로 눈썹 뼈를 긁으며 말했다.
그럴 줄 알고 복사본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가 네 번째로 찾아왔을 때는 그녀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후였다. 그는 그녀가 이사한 곳을 찾아내서 음식이 잔뜩 든 봉지와 새로운 사건 파일 복사본을 양손에 들고 또다시 그녀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고 보름 후에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는 또다시 그런 식으로 거의 1년을 보냈다. 반년 전 그는 마침내 그녀를 끌어내기 위한 시도를 포기한 것 같았다. 그런 유치한 숨바꼭질은 끝난 줄 알았는데 그녀는 벽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여름용 자주색 셔츠가 그의 넓고 마른 어깨선을 강조했다. 눈썹이 짙고 손이 유독 큰 남자였다. 그의 눈동자, 대개는 순진해 보였고 아주 가끔은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갈색이었다. 그는 마치 그녀가 부탁한 걸 준다는 듯이 사건 파일을 건넸다. 헛수고 중이네. 그녀가 중얼거렸다. 한번 보기나 해봐요. 이건 불법이야. 수사국 인력 데이터베이스에 아직 선배 이름 있어요.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그녀는 전보다 훨씬 더 헬쑥해진 것 같았다. 눈밑은 어두웠고 피부는 회반죽처럼 창백했다. 문제가 있는 걸까? 문제?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 2년 전에 그 여자애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고 남자애는 일주일 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죽었는데 그때 여자애는 20살이고 남자애는 21살이었다. 그는 파이람에 꽂혀있던 사진을 꺼내서 그녀에게 다가가 눈앞에 갖다 댔다. 그녀는 갑자기 색감들이 뭉개지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예전에 처음 현장에 나갔을 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건 그녀뿐이었다. 지금 그가 그녀의 눈앞에서 흔들고 있는 사진은 잔인한 편도 아니었다. 그가 사진을 다시 파일함에 집어넣으며 말했다. 동쪽 지구에서 발견된 거예요. 동쪽 지구에서 발견된 시체치고는 깨끗했다. 기이할 정도로 그랬다. 반항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신원 파악이 전혀 안 되고요. 가족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녀는 관심 없다는 듯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가 계속 말했다. 저 여자 새끼 손톱 끝에서 S가 발견되었어요. 그때처럼 말이에요. S? 스키피온. 보고서는 아직 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는 잠자코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그에게 다가갔다.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내뱉듯이 말했다. 돌아가.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파일을 매트리스 위에 올려두었다. 그가 거리로 나왔을 때 그녀는 창문을 열어서 파일을 그에게 던져버렸다. 나흘 후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녀는 통신 수단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옆집 여자의 전화기를 잠시 빌려야 했다. 그러니까 나쁜 여자는 아니었다. 잠이 부족하면 약간 공격적이 되는 것뿐. 통화음을 듣는 내내 그녀의 마음속 밑바닥에서 쓴맛이 올라왔다. 그때 2년 전에 여자애의 사인은 투신이었다. 그건 명백했다. 그 여자애의 새끼 손톱 거스러미에서 어떤 화합물의 흔적이 남아있었던들 상관이 없었다. 그걸 발견한 건 그였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걸 그는 시체를 보자마자 알아봤다. 그는 가루를 채취해서 보관해 두었다가 그녀에게 보고했다. 문제는 그 가루의 성분이 분석 불가능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데 있었다. 미등록 화학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었다. 국장은 그걸 스키피온이라고 불렀다. 왜 그런지는 몰랐다. 그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다. 남자애의 장례식이 끝나고 남자애의 어머니, 키가 크고 검정 레이스 장갑을 낀 여자가 은밀하게 수사국장을 만난 다음 날 국장은 그 보고서와 관계된 자료를 서버에서 삭제하고 종이 보고서는 자신의 책상 가장 아래 서랍에 넣고 열쇠로 잠가버렸다. 심지어 남자의 유서는 아무도 읽을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더 키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네, 경이. 난 우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이태리산 정장을 입은 멋쟁이 국장은 그렇게 말했었다. 그의 직통 번호는 그대로였다. 그는 그녀가 했던 말을 흉내냈다.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그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재미없는 농담. 5년 전에 처음 그녀의 파트너로 배정받았을 때부터 그랬다. 그녀는 지난 나흘 동안 자신이 보낸 시간을 재미없는 농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다. 아니, 지난 2년 동안이 다 그런 식이었던 걸까? 아니, 자신의 인생 전체가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그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다. 또다시 이사를 갈 수도 있었다. 그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스키피온이라니 사실 그는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그가 알고 있는 건 자신이 스키피온에 관한 모든 정보에 차단되어 있다는 점뿐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게 만능 열쇠라는 걸 알아차린 거였다. 1시간 후에 그녀는 간이 식당으로 가기 위해 면 남방과 슬랙스 차림으로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선글라스. 언제나 직사광선이 문제였다. 구역질과 어지러움은 그나마 견딜 수 있었지만 직사광선은 어떻게 해도 견디기 어려웠다. 간이 식당에는 나이트 드레스 차림의 여자 2명이 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둘 다 지나치게 말라서 거식증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였다. 한 명은 단발머리였고 다른 한 명은 쇼컷이었다. 단발머리가 말했다. 그 애가 마지막으로 취직한 곳이 어디였는지 아니? 쇼컷이 고개를 흔들었다. 세상에, 그 애가 거길 어떻게? 그녀는 슬쩍 그 여자들을 돌아보았다. 이 도시에서 리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K의 제약회사. 몇 년 전에 리던에서 합법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 약을 개발하기 위해 로비가 한창이라는 말이 도시에 공공연하게 돌았었다. 이제는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사실조차도 사람들은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 어쨌든 K는 온갖 분야에 손을 뻗쳤다. K 소유의 회사에는 머리 좋은 엘리트들이 드글거렸다. 이 도시를 흘러다니는 돈 중 절반은 K와 관련이 있을 터였다. 턱수염을 말꼬랑지처럼 기른 주인장이 그 여자들에게 상자 2개를 건네준 뒤 그녀에게 다가와 와플 접시를 주며 아른 척을 했다. 이미 눅눅해질 대로 눅눅해진 와플,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거였다. 그녀는 그걸 입에 집어넣은 적이 없었다. 커피에서는 걸레 맛이 났고 컵은 이가 빠져 있었다. 냉방기도 잘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도 아까 그 나이트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구원의 장소나 마찬가지였다. 물론 나에게도 그렇지. 그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가 다가왔다. 이런 곳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를 보니까 웃음이 나왔다. 그녀 자신을 향한 냉소적인 웃음.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건지 몰랐다. 그는 가방에서 사건 파일과 시그사우어
그리고 휴대전화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그녀는 바 쪽을 바라보았다. 내 이름으로 개통한 전화기예요. 요금은 내가 낼 거니까 걱정 말아요. 그녀는 핸드폰은 주머니에 집어넣었지만 시그 사우어는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그건 그녀의 총이었다. 2년 전에 반납했지만 그녀는 그게 자신의 총이라는 걸 알아보았다. 총은 필요 없어. 총기 관리실에 아직 있었어요. 선배가 정식으로 그만둔 적이 없으니까. 그녀는 혀를 찔린 듯한 표정을 잠깐 지었지만 그는 그녀의 표정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짜증이 난다는 듯이 권총을 허리춤에 넣었다. 오해하지 마. 난 안 돌아가. 두고 봐야 알죠. 라는 말이 그의 목구멍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저녁이라도 하죠. 그녀는 손을 머리 위로 흔들며 걷다가 잠시 멈추고 벽에 붙어있는 구식 TV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인공 강우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었다. 똑같은 이야기들. 그 다음에 화면이 바뀌고 프로그램 중간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코카콜라 광고 다음에 각종 중독 방지 캠페인이 나왔다. 도박, 마약, 그리고 증강현실 자살. 촌스러운 초록색 투피스를 입은 여자가 나와서 말했다. 증강현실 자살 중독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보건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자살용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도시의 날씨에 대해 다시 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허리춤에 묵직한 총의 감촉을 느끼며 생각했다. 대체 난 어디로 가려는 걸까? 그녀는 자기 자신이 갈구하는 곳을 잘 알고 있었다. 그건 숲속으로 난 작은 길이었다. 계속 걸으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다다를 수 있는. 그 다음날부터 바로 그들은 죽은 여자의 신원을 찾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는 아침마다 그녀를 깨우러 왔다. 무법자처럼 문을 두드리는 대신 신사처럼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 소리를 들으면 그녀는 머리맡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VR 헤드셋을 베개 아래로 집어넣은 후 전날 입담한 사건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매일 사건 파일을 다시 살펴보곤 했다. 정액 검출 안됨, 향정신성 약물 검출 안됨, 알코올 검출 안됨, 사망 48시간 전에 출산 흔적 있음. 출산 흔적이 있다니. 그럼 아기는 어디에 있는 걸까? 상부에서는 신경도 안 쓸 터였다. 그쪽 구역에는 그런 여자들, 그런 남자들, 그런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그들이 죽기 전에 약에 찌들어 있었든 술에 중독되어 있었든 심지어 아기를 낳았던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였다.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류였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부류는 불법 이민자뿐이었다. 하지만 5, 6년 전부터 도시의 뒷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신분을 사는 일이 잦아졌다. 외춘부나 갱단들 혹은 마약 중독자들, 그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었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 필요한 건 두 가지였다. 인내심과 불신. 언제나 그랬다.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흔적을 지우는 게 가능할까요? 보름째 되는 날 그들은 동부 지역의 술집에 들어가 맥주를 한 잔씩 마셨다. 그런 식으로 둘이 함께 술을 마신 건 그녀가 수사국을 나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두 가지 중 하나겠지. 그 여자가 이쪽 사람이 아니거나 모두들 입을 다물어야 할 만큼 무서운 누군가가 뒤에 있거나. 그녀는 무심한 태도로 맥주를 병째 들이키며 말했다.
그들은 동쪽 지구의 거의 모든 술집과 도시의 거의 모든 병원을 돌아다니고 최후의 보루로 무허가 의사들을 다 들쑤셨다. 임신 중이었던 여자예요. 그는 이 말을 100번은 반복했다. 그녀는 탁 트인 공터를 지날 때마다 선글라스를 고쳐 썼다. 그는 그녀의 인내심이 다소 묻어져 있고 불씨는 훨씬 더 깊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무언가 달라졌어. 그는 어떤 생각들을 떠올렸지만 그만두었다.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은 그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대부분은 침묵 속에서 독한 술을 마셨다. 그는 슬쩍 그들을 바라보았다. TV에서는 뮤직비디오가 몇 개 연달아 나왔다. 누군가 다른 채널로 돌리자 검정 레이스 장갑을 낀 여자가 나왔다. 보나마나 여자는 인공 강우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일 거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도 장갑은 포기하지 않는군.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장갑 낀 여자의 목소리를 기억했다. 자네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야. 2년 전 그 여자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저 사람 국회의원이잖아요. 얼마 전에 국장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녀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을 잃은 정치인, 동시에 국가기관의 잘못을 엄정하게 받아들인 어머니. 그 여자는 작년에 재선에 성공했다. 얼마 전에 실종 담당 부서에 가봤어요. 한 달 동안 도시 각지에서 15명이나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쫓는 여자도 실종 신고가 들어왔나 봤지만 없었어요. 국장님에게 S에 대해 말해볼까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 그는 실망한 것처럼 보였다. 대체 그 여자가 낳았다는 아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기의 아빠는 누구일까요? 아기의 아빠. 그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어쩌면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인지도 몰랐다. 모두의 입을 다물게 만들 만한 그런 사람. 하지만 왜 그래야 하지? 왜 아이 엄마의 흔적을 다 지워야 하지? 스키피오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며칠 동안 머리를 식히면서 다시 방법을 찾아봐요. 그럼 방법은 없어. 그녀가 픽 웃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보다 10 발자국 정도는 앞서갔으니까. 하지만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굴어야 하는 건지 알지 못했다. 잠시 후 그녀가 차에서 내렸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그런 눈빛이 싫었다. 선배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뜨거운 공기가 밤의 도시를 떠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 누군가가 있었다. 남자는 베니션 블라인드가 쳐진 창 앞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백발의 남자는 정장용 구두를 신고 셔츠와 넥타이 그리고 이탈리아산 원단으로 맞춘 재킷까지 챙겨 입고는 땀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옷을 하나라도 벗는 게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라도 한다는 듯이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오랜만이군 경이. 국장은 2년 동안 변한 게 없었다. 시간을 얼려놓은 채 그 위를 한 걸음에 건넌 사람 같았다. 젠장. VR 헤드셋이 눈에 띄지 않는 걸 확인한 그녀는 매트리스 위에 걸터 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춘기 반항아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랐다. 국장이 다가와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자네 요즘 뭐라고 돌아다니는 건가? 죽은 여자의 신원을 찾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궁금하구먼. 그녀는 매트리스에서 일어나 국장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가족들 품으로 보내주려고요. 헛소리. 드디어 국장이 검지로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다. 수사국에서는 일주일 전에 이미 사건을 종료했네. 그녀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뱉었다. 시체는 해부학 수업을 위해 이미 의대에 넘겨졌겠군. 이상했다. 그녀는 그 죽음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줄곧 생각해 왔는데도 그 순간 마치 자신이 난도질 당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았고 동시에 강렬한 자기 혐오를 느꼈다. 더 이상은 안 되네. 난 경고하러 온 거야. 영광이군요. 그녀가 비꼬듯이 말했다. 내 말 똑똑히 들어. 내가 자네에게 계속 월급을 주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동쪽 구역 시체 뒤를 파고 다니지 말라고 돈을 주는 거라고요. 국장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 와서 착한 경찰 흉내를 내고 싶은 건가? 웃기는군. 그 말을 남기고 국장은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허리춤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그사우어를 꺼내 가늠새 부분으로 그녀의 볼을 가볍게 2번 톡톡 쳤다. 그녀는 가늠새를 잡고 국장을 노려보았다. 국장은 시그사우어를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은 후 그녀의 집을 나가버렸다. 국장이 나가자마자 그녀는 싱크대에 얼굴을 쳐박고 토했다. 손으로 입가를 훔쳤다. 그녀는 무언가를 떨쳐내려고 애를 썼다. 그녀는 2년 전 했던 실수를 떠올렸다. 세상에, 이런 생각은 위험해. 시신경이 불시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눈앞이 일그러지면서 숨이 가빠졌다. 괜찮아. 그녀는 자신을 달랬다. 괜찮아. 그녀는 뭐가 괜찮은지도 모르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속삭이며 2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그녀는 매트리스 위에 걸터 앉아 있다가 손에 들고 있던 VR 헤드셋을 매트리스 위로 집어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서랍에서 콜트를 꺼내 허리춤에 끼웠다. 유견발 리볼버였고 그냥 골동품처럼 가지고 있던 거였다. 시그사우어를 국장이 가지고 갔으니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건물 뒤편에 세워둔 자신의 자동차에 올라탔다. 2년 만에 운전대를 잡은 거였다. 그녀는 자신이 무얼 하려는 건지 왜 그러고 싶은 건지 모르면서 북쪽 지구로 차를 몰았다. 간선 도로를 달리다가 분기점을 지나 언덕 위로 올라가면 전형적인 부자들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동네가 나왔다. 그녀는 위압적이고 거대한 갈색 문의 건너편에 차를 대고 가만히 기다렸다. 오전 7시밖에 안 되었는데 강렬한 햇살이 도시의 모든 공간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찡그리며 선글라스를 꼈다. 7시 반쯤 검정 레이스 장갑을 낀 국회의원이 문 밖으로 나왔다. 여자가 탄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도 운전을 시작했다. 국회의원 나리의 하루 일과는 간단했다. 호텔에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집무실로 간다. 오후에는 대개 사람들을 만나는 데 시간을 썼다. 며칠 동안 만난 사람들은 대개 환경단체 사람들이거나 기상 컨설턴트 회사의 임원들과 로비스트들이었다. 뻔한 일이었다.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방송에서 주야장천 인공 강우에 대해 떠들어대는지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겠지. 하지만 이게 그 죽은 여자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녀는 사진을 찍으면서도 자신이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검정 레이스 장갑을 낀 국회의원은 돈값을 했다. 사흘 후부터 도시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인공강우가 이런 식으로 광역적으로 뿌려진 건 처음이라고 방송에서 떠들어댔다. 그녀는 멍하니 블라인드를 거둔 채 깨진 보도 위에 생긴 물 웅덩이에 쉴 새 없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발 밑에 떨어진 4번 접힌 종이를 펼쳐보았다. 첫 번째, 그녀는 쪽지를 구겨버린 뒤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물속으로 떠밀려갈 것 같았다. 다음 날 그녀는 동쪽 지구에서 새롭게 발견된 시체를 보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상처받은 마음보다 무겁지. 그가 전화로 말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에야 그녀는 그곳이 사건 현장이라는 걸 알았다. 옛 동료들이 대놓고 경멸을 담아 그녀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다가와서 욕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빗방울이 죽은 여자의 눈두덩이를 계속해서 두드렸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뭐라고요? 그는 우산을 한쪽 어깨에 받치고 입에 문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애를 쓰며 물었다. 그는 3년 전에 담배를 끊었었다. 그녀는 그가 어디론가 침몰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S가 발견되지 않을 거야. 이 시체엔 그런 거 없을 거야. 그날 오후에 검시관은 그 여자에게서 발견된 온갖 약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미확인 약물 같은 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인은 총상이었고 죽은 뒤에 목이 졸린 거라고 했다. 경고용 시체라는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들은 간이 식당에 마주보며 앉아 있었다. 커피를 시켰지만 마시진 않았다. 난 손 뗄 거야. 그녀가 휴대전화를 그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죽은 여자를 생각해봐요. 그녀는 그에게 상체를 기울이며 말했다. 너야말로 죽은 자를 모욕하지 마. 넌 죽은 여자나 스키피온에 애초에 관심도 없었어. 그래서 수사가 종료된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야. 그의 검고 짙은 눈썹이 천천히 일그러졌다. 그가 눈동자를 내리깔았다. 오늘 발견된 여자도 똑같이 되겠지. 케이스 클로즈드. 그리고 해부학 교실로 직행하는 거야. 그가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었다. 난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갈구하는 게 뭔지 안다고요.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넌 아무것도 몰라. 그때 죽은 여자애는... 그는 문장을 끝맺지 않았다. 그는 다음 문장을 억지로 삼킨 뒤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휴대전화는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자신이 숲에 가지 않은 지 24시간이 지났다는 걸 알았다. 1년 반 동안 그런 적이 있었던가. 최근 3개월 동안은 숲에 가지 않고는 10시간도 채 견디질 못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죽은 여자애? 그녀는 죽은 여자애를 먼저 떠올린 적이 없었다. 그녀가 먼저 떠올린 건 언제나 남자애였다. 2년이 지나도 자신을 향해 웃던 그 표정은 잊혀지지 않았다. 쑥스럽다는 듯이 짓던 미소, 입술이 벌어지면 가지런한 치아, 아래쪽에 송곳니가 보였다.
무해한 미소. 그 애가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한쪽 손을 맞잡는다. 그리고 묻는다. 왜 날 믿었어요? 당신은 아무도 믿은 적이 없으면서 도대체 왜 날 믿었어요?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그녀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진짜 생각해야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당신이 진짜로 간직해야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남자애가 말했다. 떨어지고 싶어. 그녀는 말하고 싶었다. 추락하고 싶어. 난 죽고 싶은 게 아니야. 이해할 수 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다. 그때 누군가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간이 식당의 주인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볼을 더듬었지만 눈물 따위는 없었다. 주인장은 그녀에게 접힌 쪽지를 건넸다. 4번 접힌 쪽지. 방금 나간 사람이 전해주라더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질문. 2번째 연극이 상영될까? 그녀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다. 거리는 조용했다. 도로의 한가운데에 서서 그녀는 두 손으로 양 볼을 문지르며 생각했다. 때로는 상처받은 마음이 죽은 사람보다 무겁다고. 그녀는 눈 한 번을 깜빡이지 않으면서 편백나무 숲을 지나고 있었다. 약간 어둑한 숲길 군데군데 눈부신 빛이 떨어져 내린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들었다.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과 구름의 움직임. 완벽한 색감의 하늘과 구름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걸 봐도 씁쓸하게 웃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한다. 드디어 숲이 끝나고 끝도 없는 잔디밭이 나온다. 잔디밭을 걷다 보면 길의 끝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보인다. 절벽 이후로는 끝도 없는 허공이 펼쳐져 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본다. 현기증이 난다. 토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그녀는 추락하는 느낌을 잘 알고 있다. 몇백 번을 반복해온 일이니까. 허공으로 2발을 내디디면 극한의 두려움이 그녀의 온 몸을 감쌀 것이다.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은 기분과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느낌. 뇌의 무작동이었다.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다. 아주 찰나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항상 눈을 질끈 감고야 말았다. 너무 무서워서 언제나 그러지 않기를 바랐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 그녀는 이번에도 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자기 자신에게 속삭인다. 그녀가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다른 쪽 발 역시 허공으로 내딛었다. 이상했다. 단단한 손길.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세상에. 그녀가 중얼거린다. 그녀의 머리에서 VR 헤드셋이 벗겨졌다. 그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싱크대로 달려가 위에까지 쏟아냈다.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이게 선배가 원한 거예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게 선배가 원한 거였냐고요. 그래,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내가 뭘 어쩌기를 바랐어?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랬냐고. 왜 이 도시를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수사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면, 그 일을 그런 식으로 방치하길 원했다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났겠죠. 하지만 선배는 언제나 여기 이 도시에 머물고 있었어요. 선배가 원하는 게 뭐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고작 VR 숲속에서? 아니, 그녀는 생각했다. 난 그저 추락하고 싶은 거야.
난 죽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끼고 싶은 거야.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넌 오늘 사건 현장으로 날 불렀어. 수사구 개새끼들이 나를 혐오하는 거 알잖아. 웃기는 일이지. 근데 제일 역 같은 게 뭔지 알아? 바로 너야. 네가 제일 역 같다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구는 네가. 그가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그의 턱을 움켜쥐었다. 그가 자신의 눈을 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서서 말했다. 그의 갈색 눈동자가 마구 흔들렸다. 넌 그냥 잘생긴 애송이에 불과하다고. 나흘 후 1차 인공 강우는 끝났다. 그가 돌아간 후 그녀는 간이식당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중고차를 하나 더 구입하고 비가 오는 나흘 동안 거의 차 안에서만 생활했다. 인공 강우가 끝나자 직사광선이 다시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두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손등 위에 턱을 받치고 거대한 갈색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갑을 낀 국회의원은 정오가 다 되도록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가 아파왔고 두통이 점점 심해졌다. 진통제는 듣지 않은 지 오래였다. 소리가 뭉개졌다. 가끔은 자신이 듣는 게 진짜 소리인지 아닌지 헷갈렸다. 철근처럼 무거워 보이는 차고의 문이 열렸다. 처음 보는 차였다. 레인지 로버 이버크. 국회의원이 직접 운전을 하는 건 처음 보는 거였다. 국회의원은 어김없이 검정 레이스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 차를 뒤따랐다. 이보크는 외곽 도로를 달리다가 긴 터널을 지났다. 저 여자는 동쪽 지구로 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왜? 차가 멈춘 곳은 동쪽 지구에서도 한참을 들어가서였다. 그녀가 차를 멈춘 곳에 아우디와 롤스로이스가 세워져 있었다. 신중한 태도로 차에서 내린 국회의원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차창을 내린 후 고개를 밖으로 빼서 건물을 한번 바라보았다가 차창을 끝까지 올렸다. 거대한 주황색 건물이었다. 지어진 지 100년은 된 것 같았다. 그녀는 참을성을 밑바닥까지 끌어모아 거기에 앉아서 건물 입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에게서는 사흘 내내 연락 한 번 없었다. 자꾸 마지막으로 본 그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그의 갈색 눈동자, 흔들리던 눈동자, 그의 턱을 잡고 자신의 얼굴을 보게 한 건 그를 모욕하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모욕감에 시달리고 있는 건 그녀 자신이었다. 웃기는 일이었다. 그런 걸 떠올릴 필요가 없었다. 그저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면 되었다. 그도 이제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을 것이다. 두 번째 시체 역시 의학의 발전을 위해 숭고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했으리라. 모든 일이 끝났는데 왜 내가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까?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난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아니, 기분이 아니라 뭔가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그녀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다. 끈적끈적한 보라색 액체가 그녀의 발목 위로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나가려고 버둥거렸다. 안전벨트를 풀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물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귀가 먹먹하고 숨이 막혔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대시보드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를 들었다. 저장된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조수석에는 남자애가 앉아 있었다. 그 애가 그녀에게 물었다. 내가 손을 잡아줘요? 헉 하는 소리를 내며 그녀가 눈을 떴다. 발작하듯이 기침을 했다. 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들어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이보크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아, 이런 잠에 들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내가 끝장나는 중인가 보군. 아직 차 2대는 남아있었다. 30분 뒤쯤에 건물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 2명과 역시 정장 차림의 여자 1명이 걸어 나와서 남자 2명은 롤스로이스에 여자 1명은 아우디에 올라탔다. 그녀는 롤스로이스에 올라탄 남자 중 1명을 똑똑히 알아보았다. K. 이 도시에 사는 이들 중 그를 모르는 이는 없을 거였다. K. K는 실크 해트를 쓰고 허리선이 적당하게 드러나는 3버튼 재킷, 복숭아뼈 바로 위를 덮는 팬츠와 드라이빙 슈즈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간 식당에서 엿들은 말라깽이 여자들의 대화를 떠올렸다. 걔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데가 어딘지 알아? 리던이래. 그리고 그가 했던 말. 도시에서 한 달 동안 15명이 실종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K. K의 제약회사. 장갑을 낀 국회의원. 사라진 사람들. 인공강우. 동쪽 지구에서 발견된 여자의 시체들. 출산과 약물이라고는 오로지 스키피온의 흔적만 남아있는 여자. 그리고 온갖 약에 찌들었지만 출산과 스키피온의 흔적은 없는 여자. 태어난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왜 첫 번째 시체는 그토록 깨끗했던 걸까? 이 모든 일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억측을 하는 걸까? 스키피온. 2년 전에 여자에게서는 스키피온이 발견되었지만 남자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었다. 그저 그런 이유로 다른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어서, 상처를 주고 싶어서, 겁을 주고 싶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부류들이었다. 아니, 그건 그저 그런 이유가 아니겠지. 그게 바로 살인의 핵심이겠지.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방금 꾼 꿈 탓인지 움직이는 게 부자연스러웠다. 모든 느낌이 생생했다. 너무 생생해서 징그러울 정도였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허리춤에 있는 권총을 확인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에 거의 모든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다. 커튼을 투과한 희미한 빛이 건물 안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목 뒤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한 대로 묶었다. 천장이 높고 엄청나게 널찍한 로비 안쪽에는 리셉션 데스크가 있었다. 그녀는 오른편의 계단을 밟으며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에는 주단이 깔려 있어서 그녀의 발소리가 나지 않았다. 2층의 발코니 난간에 등을 짚고 서면 양쪽으로 문이 닫힌 방이 쭉 늘어서 있었다. 양쪽으로 10개씩 총 20개의 방. 그 끝에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바닥에는 새빨간 용단이 깔려있고 벽은 하얀색 실크 벽지로 도배되어 있었다. 모든 게 아주 깔끔했다. 그녀는 벽에 딱 붙어 서서 리볼버 방아쇠에 검지 손가락을 건 채로 왼쪽 첫 번째 방의 문을 열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2층의 거의 모든 방을 다 살펴본 그때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오른쪽 방의 창문으로 보이는 쪽이 아니었다. 그녀는 3층으로 올라갔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모든 창문에 하얀색 커튼이 달려있다는 걸 제외하면 3층은 2층과 전혀 달랐다.
3층은 훨씬 더 어두침침했고 방치되어 있었다. 거대한 공터에 군데군데 콘크리트 기둥이 서 있었다. 그녀는 콘크리트 기둥 뒤에 기대섰다. 탄환을 챙겨오지 않았구나. 이제야 그런 게 생각나다니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그녀 바로 오른쪽에 열린 창문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소스라치게 놀란 그녀가 경기를 하듯 뒤를 돌아보았다. 그였다. 모든 게 엉망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꿈속에서 전화를 한 게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그가 알고 있는 그녀는 절대 이런 식으로 틈을 보이지 않았다. 어디를 가든 그가 그녀를 찾기 전에 그녀가 그를 먼저 찾곤 했었다. 그가 그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녀가 그를 보호했었다. 우르르 사람들이 뛰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녀와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콘크리트 기둥 뒤로 날렵하게 이동했다. 두 번째 무대는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였구나. 그 무대의 커튼을 연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그녀가 생각했다. 총알이 얼마나 장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어쩐지 손이 따라주지 않았다. 머리가 너무 아팠다. 올라온 사람들의 수를 세려고 그가 얼굴을 내밀었다가 숨었다. 순간 총알이 여러 발 날아왔고 그의 볼에 스쳐서 피가 났다. 그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피를 쓱 닦았다. 저들이 원하는 게 뭘까? 나의 죽음일까? 대체 왜? 그녀는 자신이 한 번도 죽기를 바랐던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밑에 있는 주사기를 주워서 대각선 쪽으로 소리나게 던졌다. 기둥 뒤에 숨어있던 몇 명이 총을 든 손을 뻗었다. 그중 한 명의 팔을 그녀가 명중했다. 그자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리는 게 보였다. 그리고 다시 침묵. 아까보다 훨씬 더 센 바람이 불어와서 커튼들이 펄럭거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선글라스를 꼈다. 나를 엄호해.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가. 알았지?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모든 걸 운에 맡긴 사람처럼 커튼 사이로 전진한 후 나머지 7명 중 거구의 몸을 뒤에서 감싸 안고 목에 총을 댔다. 나머지 6명이 그녀를 둘러싸고 총을 겨눴다. 그들은 그가 여기에 있다는 걸 모른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땀이 흐른다는 걸 알았다. 총이 미끄러질까봐 걱정되었다. 선글라스는 벗겨진 지 오래였다. 그녀가 먼저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남자에게 총을 쏘자 누군가가 오발탄을 쏘았고 그 바람에 그녀가 안고 있던 거구의 심장에 총알이 박혔다. 죽은 거구를 방패막이로 안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다. 내게 총알이 남아있을까? 그녀는 헐떡거렸다.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심장이 터질 듯이 빨리 뛰었다. 그가 어디론가 뛰어가는 게 보였다. 그가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가기를 그녀는 바랐다. 그에게 전화를 걸지 말아야 했어. 제발. 그녀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냥 가라고. 제발. 그냥 가버리라고. 모든 게 느릿느릿 진행되었다. 마치 영화 속 슬로모션의 한 장면처럼 그가 그녀에게 총구를 겨눈 남자를 조준하는 게 보였다. 피가 튀고 누군가 쓰러졌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고 누군가가 또다시 쓰러졌다. 다른 남자가 그의 다리를 명중했다. 그가 충격 때문에 쓰러지면서 총을 놓쳤다. 남자가 그에게 한 번 더 총구를 겨눴다. 그녀가 방아쇠를 당겼지만 빈 공기가 달칵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총을 버리고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남자가 넘어지면서 총알이 빗나가 유리창에 구멍이 났다. 그녀가 남자의 총을 잡았고 그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동안 그는 총이 있는 쪽으로 기어갔다. 그녀의 밑에 있던 남자가 그에게 총을 쏘았다. 그의 죽음에 쐐기를 박을 마지막 한 방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남자에게서 총을 빼앗았고 결국 남자의 배에 총을 쏘았다. 그녀는 죽은 남자를 밀어내고 그에게 달려갔다. 바람 때문에 커튼이 한 번 더 일제히 펄럭였다. 세상에, 난 죽고 싶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그제야 그녀의 눈앞에 2년 전 죽은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여자애는 그렇게 말했었다. 세상에. 그녀는 그의 가슴을 두 손으로 눌렀다. 그녀의 오른팔이 부러졌는데 그녀는 그것도 몰랐다. 그가 자꾸 뭐라고 말을 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라고 했다. 그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마치 그날 그녀가 자살 증강 현실 속에 있을 때 자신을 붙잡았던 그런 요란하지만 거칠지 않은 손길로 며칠 뒤 정복을 하고 현관문 밖으로 나오던 그녀는 옆집 여자와 마주쳤다. 당신 경찰이었수? 옆집 여자는 그녀가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그의 장례식은 국립묘지에서 거행되었다. 동료들은 아무도 그녀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그녀는 멀리서 그의 사진을 바라보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그때 간 식당에서 그는 자신이 갈구하는 게 뭔지 안다고 말했었다. 적어도 그때 그가 바란 건 그녀가 다시 돌아오는 거였다. 그녀가 어떤 중독에도 빠지지 않고 수사국으로 돌아오는 것. 그녀는 그가 왜 그런 걸 바라는지 몰랐다. 그녀는 그의 관이 허간할 때 깁스를 한 오른손으로 경례를 울렸다. 그리고 아주 조금 눈물이 났다. 다음 날 그녀가 수사 1국에 들어서자 동료 몇몇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녀는 국장실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똑바로 걸어갔다. 수사국장은 여전히 멋쟁이였다. 수사국장은 그녀에게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복귀하고 싶습니다. 수사국장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웃었다. 난 자네를 해고할 생각인데. 그녀가 두 걸음 정도 국장에게 다가갔다. 국장이 심술궂은 표정을 하고 말했다. 자네는 내 경고를 무시해서 유능한 경찰을 죽게 만들었어. 게다가 거기까지 말한 뒤 국장은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한다는 듯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여전히 심술궂은 표정을 지으며 자네는 자살 증강현실 중독자야. 그녀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래도 복귀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국장에게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다. 거기엔 그녀가 검정 레이스 장갑을 낀 국회의원을 쫓아다니며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K와 온갖 정관계 인물들이 찍힌 사진들이었다. 전 2년 전 일도 다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아니, 자네는 그렇게 못할 걸세. 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실을 몇 번 돌았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흐트러진 재킷의 깃을 정리하며 말했다. 자네는 지금 자신이 무척 영리하다고 생각하겠지? 저를 그냥 수사 1국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십시오. 내가 한 방 먹었어. 아주 멋지게 먹었어. 동료들이 자네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나? 상관없습니다. 투명 인간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텐데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똑같은 말을 100번은 반복할 자신이 있었다. 해가 일렁거리는 도시에서 그가 기꺼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네 때문에 몇 명이 죽은 거지 절대 잊어버리지 말게. 난 자네를 지켜볼 거야. 자네가 또다시 어떤 실수를 하는지 지켜볼 거야. 자네가 어떤 식으로 추락하는지 지켜볼 거야. 그녀가 미소 지었다. 자기 혐오와 슬픔, 무기력함과 각오가 뒤섞인 그런 웃음이었다. 추락, 더 이상의 추락이 가능할까? 그럴지도 모르지. 이런 웃음을 짓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그녀는 왼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국장은 고개를 저으며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아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장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시가를 물고 불을 붙였다. 아기는 아기 아빠에게 갔겠지. 알아듣겠나? 그녀는 국장에게 경례를 올렸다. 이번엔 왼손으로. 그녀는 뒤로 돌아 국장실 문 앞으로 걸어갔다. 이제 돌아왔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돌아왔어. 그녀는 생각했다.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리라고. 당분간은 금단 현상에 시달리겠지만 그런 건 진짜 괴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그녀는 숲에 가고 싶을 때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릴 것이었다. 그가 피가 울컥울컥 솟아나오던 그 순간, 그가 자신의 팔을 붙잡고 떠듬거리며 했던 말들을 떠올릴 것이었다. 여기를 떠나요. 이 도시를 떠나요, 선배. 이 도시는. 그건 일종의 유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유언을 지키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밤마다 죽은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와 2년 전에 그 여자애와 남자애, 실습실에서 분해되었을 신분 미상의 여자들, 그리고 어쩌면 어딘가에 그런 식으로 버려져 있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체들. 그들 중 몇 명은 국장의 말 맞다나 자신 때문에 죽은 거였다. 자신이 2년 전 저지른 그 실수 때문에. 아니, 그녀는 그게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았다. 지금 이 순간 2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그녀는 자신이 똑같은 일을 반복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게 바로 나야. 그걸 잊어버리면 정말로 끝장나는 거야.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항상 자신의 집 앞 거리에서 헛수고 중인 거린이 떠올랐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전을 챙겨야겠다고,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중얼거렸다. 혼자가 된 국장은 열쇠로 자신의 마지막 서랍의 문을 열고 그녀가 놓고 간 사진들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다시 열쇠로 서랍을 잠갔다. 국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시가를 한번 빨아들였다가 연기를 뿜어냈다. 햇살이 너무 강렬했다. 몇 시간 후 2차 인공 강우가 시작될 참이었다. 국장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중얼거렸다. 세상에, 이방인이 납시였구만.